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NSA의 손에도, 헐리우드 스타들의 일상 속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미팅 때에도 볼 수 있는 스타벅스. 이번 영상은 그 스타벅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타벅스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것인지, 그에 따라 스타벅스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 스타벅스가 교사 3명으로 탄생했고 사이렌 로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은 다른 좋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철저하게 스타벅스의 미래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커피 산업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커피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반적으로 판매 마진이 높은 비즈니스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프랜차이즈 업체들 가맹점들이 총 매출액 대비 40에서 80%에 이르는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런 커피 업계에서 1위를 수년 동안 공고히 지켜왔습니다. 이런 스타벅스가 어떻게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략 첫 번째 변화는 배달인데요. 수도권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스타벅스를 건물에 들여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수도권이라는 단어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스타벅스는 CEO 하워드 슈츠가 직접 이야기했듯이 공간의 경험과 문화를 판다는 것을 주요 컨셉으로 고급화 전략을 통해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스타벅스의 최근 변화는 바로 배달인데요. 스타벅스는 2019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스타벅스에서 중국 시장은 큰 의미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인 한 명당 1년에 겨우 평균적으로 4잔에서 5잔의 커피를 소비하는데요.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하는 상해를 기준으로도 1년에 평균 20잔에서 30잔 정도입니다. 언뜻 봐도 적어 보이지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1년 1인당 커피 소비가 300잔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의 성장성에 대한 스타벅스가 거는 기대는 엄청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또 캔이나 병커피 같은 걸 RTD 커피라고 하는데, 이 RTD 커피에서도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인데, 중국의 RTD 커피 시장 전망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CEO도 얼마 전에 10년 안에 미국보다 중국이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얼마 전 배달을 시작하게 된 건 바로 이 루이싱 커피 때문인데요. 원래 루이싱 커피가 생기기 전만 해도 이런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스타벅스의 점유율은 80% 이상이었으나, 중국 차량 공유업체 임원 출신이 루이싱 커피를 창업하여 스타벅스 바로 옆에 스타벅스와 같은 분위기로 정말 비슷하게 매장들을 만들어서 중국 젊은이들의 니즈에 맞게 카운터 대신 모바일로만 주문을 받고 심지어 바로 30분 내에 무조건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도입한 것입니다. 이 루이싱 커피 영향 때문에 중국 진출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스타벅스는 바로 알리바바와 제휴를 맺고 중국 내 본격적 배달 서비스를 가동하였는데요. 배달을 위한 전용 포장과 컵 뚜껑을 1년에 걸려서 개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중국에서의 배달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월 18일 주총에서 시범적 미국에서의 배달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버와 손잡고 4월 말 내로 148개 주 전역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바로 고객이 원하는 경험과 문화를 파는 공간이 모바일 공간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겠지만, 안타깝게도 루이싱 커피는 최근 분식회계 이벤트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매출을 3,800억이나 부풀려 조작하는 바람에 이슈 발생 첫날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90% 가까이 떨어졌고, 현재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출 조작을 인정한 가운데 상장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루이싱 커피의 존폐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루이싱 커피를 비롯한 다른 커피 브랜드들을 비교하며 스타벅스를 생각하기보다는 스타벅스 자체, 스타벅스의 전략에 포커싱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흔히 2, 3위는 1위를 보고 달려가지만 1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새로운 패러다임일까요? 더 큰 스타벅스가 꿈꾸는 패러다임, 혁신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진에서 스타벅스 로고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그건 바로 커피라는 단어를 떼어낸 것입니다.
이건 바로 커피 브랜드로서의 기업이 아닌 다른 비즈니스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인데요. 그건 바로 두 번째 핵심 전략의 변화, 핀테크입니다.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최근 빅블러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얼마 전 금융사 CEO들이 경쟁 상대로 꼽은 대표적인 곳이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지인들 생일 때 기프티콘 보내시고 그리고 스타벅스 카드를 충전해두고 쓰시는 바로 이렇게 스타벅스 구매를 위해 예치된 스타벅스의 예치금이 무려 20억 달러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지방은행급 규모 이상의 예치금이라 보시면 되시는데요. 미국 내 핀테크 기업별 예치금 규모 비교 시에도 스타벅스가 상위권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 유저 수 역시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유저들보다 많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유저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도 다른 예치금들과는 다른 스타벅스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통해 예치금이 쌓이는 만큼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 고객들의 통화를 통일하고 싶은 니즈가 매우 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가상화폐, 핀테크 비즈니스를 통해 통화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도 가상화폐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지만 당장 현금이 많아서 핀테크 선두주자가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이 스타벅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스타벅스는 처음으로 그 시발점으로서 아르헨티나에 커피뱅크를 만들었는데요. 은행업을 하겠다는 상징성을 띠는 첫 비즈니스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0년 3월에는 디지털 자산 결제를 하는 실험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해 예치금이 암호화화폐로 전환된다면 지금과 같은 단순 결제 외에도 투자, 예금, 이체, 환전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스타벅스를 통해 가능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스타벅스의 주요 사업인 커피 비즈니스에서의 성장은 앞으로의 중국 시장에서 커피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며 더불어 배달을 통한 홈카페 시장으로까지의 확대로 매출 상승이 이어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로서는 전 세계를 걸친 유저들과 막대한 예치금을 통해 핀테크 비즈니스에서의 새로운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한 성장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루이신 커피와 같은 새로운 브랜드들의 도전과 코카콜라의 유럽 점유율 1위 코스타커피의 위협, 최근 70년 만에 도너츠를 빼고 커피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하는 던킨도너츠의 도전, 저가 전략으로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맥도날드에 대해 지속적인 점유 우위를 갖기 위해 스타벅스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전한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스타벅스 주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년 7월 26일 99.72달러를 기록한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연말부터 회복 국면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2월부터 급락, 대부분 종목이 그렇듯 지난 3월 18일 50.02달러로 장중 2018년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반등하여 5월 8일 77.87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8일 발표한 1분기 실적은 매출 60억 달러 수준, 영업이익은 4억 8천 달러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분기에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3분기 정도는 되어야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최근 매 분기마다 0.7 수준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여 왔으나 이번 1분기 실적에서는 0.31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하회했고 2분기는 0.1달러대까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스타벅스 개요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결선월은 9월입니다. PER, PBR, ROA, ROE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스타벅스의 재무제표는 지금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은 최근 3년 동안 1% 후반에서 2% 초반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연도별 자산 부채 자본 흐름에서 특이사항으로 2018년 부채의 증가가 크게 있었던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또 2019년 마이너스 자본을 기록했습니다. 또 캐시가 대략 60억 달러 감소, 장기 부채가 약 20억 달러 증가한 것도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현금 흐름표에서 값이 크게 변한 부분은 세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디펄드 레비뉴, 즉 미연 매출 부분하고요. 장기 부채 만기 관련 현금 유입인 Proceeds from Issuance of Long-Term Debt 이 부분, 그리고 자사주 매입,
Repurchase of Common Stock이라고 된 이 부분 세 가지가 크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년에 이연 매출이 약 71억 달러 증가하여 부채가 증가되었는데요. 이는 18년 말 스타벅스가 네슬레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71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받아 이게 이연 매출, 즉 부채로 잡혀 증가된 것입니다. BS 밸런시트를 보시면 40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건 기타 매출이 될 예정이라 40년간 부채에서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 오히려 좋은 부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금 흐름표에서 자사주 매입 역시 102.2억 달러를 들여 2019년에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1년까지 5,600만 주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본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2019년 순이익이 35억 9,400만 달러였는데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합쳐서 119억 3,300만 달러 하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이 나누어 주면서 이익 잉여금이 57억 7,100만 달러가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즉 2019년 번 돈 대비 약 3.3배에 달하는 돈을 주주들에게 환원해 준 것입니다. 즉 스타벅스 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 2018년에 크게 올랐던 건 네슬레 선수금 때문이고 2019년 하락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때문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현재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 값이 되었고 마이너스 규모가 스타벅스 2년치 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라 올해와 내년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다소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타벅스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고 재무 분석을 통한 스타벅스 미래를 예측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스타벅스 주식은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투자 검토를 하기보다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